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려서 진짜 노는 거에는 아주 귀재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뻐개고 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붙들어 놓는데 저희 집 앞에는 동네 아이들이 전부 모여갖고 포진을 하거든요. 제가 나가서 오늘은 이 놀이를 한다라고 선언을 해야 이제 놀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날 제가 그 놀이를 변형을 하거든요. 오늘은 룰을 몇 가지 바꾼다. 그래서 새로 하고, 또 어떤 날은 제가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서 또 같이 이런 걸 하자 그래서 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제가 그대로 그거를 직업으로 택했으면 아마 지금쯤 게임 개발하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직업에 대한 회의가 너무 컸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들도 그렇고 주변의 아저씨들을 보면 아침 일찍 어디를 가셨다가 저 해가 질 무렵에나 돌아오고, 전 그걸 보면서 난 진짜 저거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고 먹을 수 있는 직업이 없을까 굉장히 혼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와서 학교는 다녔지만 저는 방학이란 방학을 몽땅 고향에 갔었거든요.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난 녀석인데요. 그 대관령을 건너가서 강릉에 가서 방학 때 정말 팽팽 놀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건 직업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하러 사나?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뭔가 직업이라는 걸 얻어야 된다. 참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찾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쩌다가 백일장에 갔다가 시를 한 편 썼는데 제가 털커덕 장원이 된 거예요. 문예반 아이들이 다 상을 받는 건데, 그 해가 저희 고등학교 50주년, 개교 50주년이라 가지고 저희 선배님 장만영 시인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는 바람에 공정한 심사를 하셔서 이제 저 같은 신예가 뽑힌 거예요. 근데 너무 심사평을 너무나 거창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저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아, 나는 이 세상에 시인으로 내려왔구나. 저 위에서 너는 시인으로 세상에 가라. 그렇게 이제 전 착각을 한 거죠. 중고등학교 내내 국어 선생님들이 뭐 친구들은 시인이라고 안 불러주지만 그 너무 별명이 너무 멋있으면 안 불러주잖아요. 이 나쁜 별명이래야 서로 불러주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은 저를 늘 시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국어 시간에 어이 우리 시인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뭐 제가 몇 마디 해야 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착각을 했는데, 그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문이과 통합 교육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완벽하게 원시 국가에 사셨잖아요. 국가가 전 국민을 장애우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학문 장애우입니다. 학문의 절반을 배우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살게끔 국가가, 저는 이거 인권의 문제라고 20년 전부터 악을 썼거든요.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제가 배우겠다고 하는데 절반을 못 배우게 만드는 이런 놈의 교육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뭐 악을 썼는데, 저는 어떻게, 제가 별명이 시인인데 저를 이과반으로 편성을 해놓고 학교를 가라는 거죠. 참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보면 그래도 이과에 속해 있으면 제 친구들은 전부 수학이 80점대를 하는데 저는 30점을 넘겨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몇 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대학을 가려니까 수학에서 이런 점수를 국어, 영어에서 만회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을 제대로 못 갔는데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책 읽는 게 좋았고 노는 게 좋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이 없었어요. 진짜 그 친구 집에 가서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는 거를 보면 너무나 신기했어요. 야, 이 집은 어떻게 집에 도서관이 있나. 그러니까 저희 집엔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어느 날 그때는 왜 지금 뭐 좀 지긋하신 분들이면 저랑 동의하실 텐데 시간이 안 갔잖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리 뒹굴어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루에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비비 꼬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무슨 책이 한 권 우리 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끌어당겨 보니까 백과사전이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뭘 보시려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군인이셨는데 이제 군대에서 아마 하나 가져다 놓으신 것 같아요. 야, 이 백과사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 디지털 책이에요. 부분만 읽으면 돼요. 딱 여기 핸드폰에 들어갈 양 정도만 딱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데나 펴가지고 그림도 많고. 그래서 허구한 날 저걸 이제 들치고 보고 이랬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긴 한데 어머니한테 붙들리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그 제가 이제 사형제 맞이였는데요. 이 맏아들이 그래도 책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갖고 그 옛날에는 그 전집을 팔러 다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집을 사 주셨어요. 세계 동화 전집. 그래서 이제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집 없는 천사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 세계 동화 전집을 열심히 읽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한국 단편문학 선집이라는 걸 사주셔서 사실은 정말 제가 지금 과학자로 살지만 저희 우리나라 단편 소설 제가 굉장히 많이 꿰고 삽니다. 그 책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김동인의 배따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선우희의 불꽃으로 끝나는 그 전집이었는데요. 저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예, 그러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노벨상 문학 전집이라는 걸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예, 지금 분명히 우리 노벨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 때는 왜 노벨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집에 이제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니 노벨상을 받아서 그걸 제가 읽게 됐는데 저분이 다른 그 노벨상 수상자들은 보면 장편 소설이 꽉 찼는데 제 생각에 장편이 좀 부족했나 봐요. 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뭐 수용소군도 이러는데 뒷부분에 이만큼을 수필로 채웠어요. 이게 이제 책을 만들려니까 뭔가를 이제 채워야 되니까 그 수필 중에 하나였는데요. 반 페이지짜리 짧은 수필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는데 중간에 가면 이분이 그 러시아 분이잖아요. 겨울에 추운데 모닥불에다가 장작 한 개비를 이렇게 이제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개미들이 막 도망쳐 나오다가 가까스로 그 엄청난 공포에서 벗어난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이걸 끝이에요. 근데 솔제니슨도 이게 참 궁금했던 거죠. 개미는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위험한데 그 자기 동료들을 구하러 애벌레 알 구하러 도로 뛰어 들어가나. 저 지금은 제가 개미 박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어렸을 땐 개미 학대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다 했을 테니까 제가 그냥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앞다리는 제일 앞에 걸 뜯고 뒷다리는 제일 뒤에 걸 뜯으면 과연 제대로 걸어갈까. 그래서 이렇게 뜯어보기도 하고 더듬이 한쪽만 뜯으면 집을 찾아가나. 그래서 한쪽 뜯어도 보고 무거운 거 끌고 간다는데 그래서 꽁지에다가 무거운 거 박아도 보고 뭐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개미는 어떻게 이렇게
협업을 잘하나. 그래서 저 이걸 그냥 읽었어요. 근데 저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그냥 잊혀지지 않고 있었나 봐요. 제가 이제 어쩌다가 대학 제대로 못 들어갔다가 뒤늦게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 내내 서울대 동물학과라는 데를 이지망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지망이라는 게 있어서 참 어쩌다가 이제 저는 쓰지도 않았는데 건방져 가지고 제가 난 뭐 이지망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랬는데 재수를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도 2번 연달아 제가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쳤다가 낙방을 하고 근데 제가 동물학과에 붙었다고 통보가 오길래 뭐 써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제 담임 선생님이 빈칸을 메워주셨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왜 하필이면 동물학과를 쓰셨냐고 나중에 여쭤봤더니 아이 의예과도 해부하고 동물학과도 해부하는데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동물학과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제가 어쩌다가 동물 연구를 하고도 밥 먹고 잘 사니까 아이 손을 잡고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1년에 줄잡아 10몇 분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벌레만 좋아하는데 얘가 밥을 먹고 살지 고민입니다. 뭐 이러고 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동물학과에 다닌다는 걸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그 정말 암담한 미래였거든요. 그 과를 나와서 취직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 과를 나와서 가능한 직업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저 대학을 정말 찌질하게 다니는데 4학년 때는 각 실험실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뭘 배우래요. 그래서 저도 어느 실험실에 배정받아서 근데 기껏 배우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게 일이에요. 그 시험관 닦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똑똑똑 문을 열더니 펄컥 들어오셨는데 저 미국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 서울이 뭐 외국 사람들 천지지만 외국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연구실로 외국 사람이 그냥 쳐들어왔으니까 우린 정말 무지하게 놀랐어요. 그래서 다 벽에 이렇게 붙었죠. 근데 이분이 뭐 쪽지를 보면서 Who is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Who is 자에준 쪼에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서가지고 중국 사람 없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제일 가까이 서 있어 문간에서 청소하다가 걸려가지고 저한테 그 쪽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JAECHUNCHOE. 아 이게 최재천이에요. 아니 나는 최재천이라고 썼는데 왜 이 사람은 자해춘 너무나 정직하게 그래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랬어요. 얘가 얘다. 그랬더니 편지를 하나 꺼내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전해에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신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미국에서 학회에서 저분을 우연히 그냥 만나가지고 저분이 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조수한 놈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분의 조수로 전국의 개울물을 다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하루살이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뭐 할 것도 어지간히도 없지. 하루살이. 하루살이라는 게 이 저 물에 사는 곤충인데요. 그 돌 들치면 그 밑에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성충이 돼가지고는 하루나 이틀 살면서 짝짓기하고 알 낳고 죽어서 우리가 하찮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분이 하루살이를 그 하찮은 걸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자꾸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일주일 내내 관광도 한 번도 안 했고요. 쇼핑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신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사모님은 왜 쇼핑도 안 하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한 일주일 따라다니니까 이제 문장을 제가 조금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저 선생님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여쭌 거예요.
선생님은 왜 우리나라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개울물에 첨벙거리다가 가시냐. 근데 저분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좋은 생물학과 학생을 조수로 소개받았는데 이놈이 일주일 동안 잘 따라다녀 놓고 마지막 날 기껏 묻는 게 왜 곤충 채집을 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근데 저는 또 제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들으시나 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근데 저분이 이해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아, 이제 보니까 이놈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근데 전 진짜 몰랐거든요. 생물학, 동물학과에 다니는데 제 선생님들은 전부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실험실에 계셨어요. 원래 생물학이라는 건 사실은 저런 분이 생물학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99%의 생물학자들은 전부 화학자예요. 물리학자예요. 생물을 주제로 한 화학 연구를 하시는 거고 물리학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죠. 아까 화학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학 그냥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분을 진짜 생물학자를 만났는데 저는 저분이 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아, 이놈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미국 사람답게 자기 소개를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더니 제 앞에 쓰셔서 배꼽 인사부터 이렇게 다시 하고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미국 유타 대학의 곤충학과 교수입니다. 저희 집은 유타 대학이 있는 유타주의 수도 솔트레이크 시티의 산 중턱에 있는데 저희 집이 저택이다. 솔직하게 집이 크다. 그래서 우리 거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의 야경이 그대로 내려다 보인다. 겨울엔 눈이 많이 와서 스키 타고 그냥 학교를 간다. 내 별장이 플로리다의 템퍼베이라는 곳에 바닷가에 내 별장이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그 별장에 가서 지내고 내가 이렇게 금발 미녀랑 산다. 제가 그때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가 마릴린 먼로였거든요. 마릴린 먼로랑 결혼하고 싶은 게 제 꿈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살이를 채집하러 전 세계를 다녔는데 너희 나라가 102번째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에 아버지가 갖다 주신 세계지도 붙여놓고 가고 싶은 곳 동그라미 치고 세계 일주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아니 그 개울물에 첨벙거리면서 100나라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다시 선생님 만나 뵀을 때 선생님은 제가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듣다 말고 자리에 의자에서 이렇게 내려갖고 무릎을 꿇더래요. 제가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했는지는 저 기억을 못하죠. 나는 당신이 되고 싶다 이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나는 너 이게 되고 싶다 자꾸.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저는 방학 때마다 시골 강릉에 가서 개울물에서 가시고기 잡고 뭐하고 뭐 이거 하고 농병아리 쫓아다니고 토끼 쫓고 그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앞에 그런 비스름한 거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난 당신처럼 놀고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선생님 저를 앉히시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미국 유학을 와라. 그때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놀고 먹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미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하고 뭐 이렇게 대학의 교수가 되고 뭐 이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에 유학을 오려면 그 슬라이드를 제가 뺐군요. 유학을 오려면 뭐 GRE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다음에 유명한 대학에 네가 공부하고 싶은 교수님들한테 편지를 내고 뭐 촉촉한 거예요. 그때 그 적어주신 쪽지를 제가 가보로 물려주려고 제가 미국 생활, 한국 생활 다 합해서
이사를 한 20몇 번을 다닌 사람인데요. 정말 잘 챙겨서 다녔거든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어디다 너무나 잘 챙겨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다 넣어놨는지 못 찾는데, 그때 1번이라고 쓰시면서 좋은 대학 순으로 쓰신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 E.O. 윌슨 교수 이렇게 쓰시면서, 저는 그 장면은 기억해요. 쓰시다가 말고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너보고 여기 꼭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학교 순서로 내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겁먹지 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이제 처음 저분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참 안 되는 학점 가지고 억지로 이제 미국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과목들을 이렇게 들춰보고 있는데 두 번째 학기인가 세 번째 학기인가 뭐 이랬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소시오바이올로지. 제가 아마 문과를 학교에서 저한테 문과를 보내주셨으면 제가 아마 좋은 선생님처럼 저는 사회학과를 갔을 겁니다. 사회학과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과인데, 근데 밀려가지고 억지로 생물학을 해야 되는데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대요. 야, 이건 뭐 이렇게. 그래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들어와서 앉았는데 첫 시간에 사회생물학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일개미들은 왜 자기 희생을 하느냐 이걸로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솔제니츠 생각이 딱 나면서 이거구나. 저 그냥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수업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셨을 이기적 유전자, 저 책을 이 수업에서 읽게 되고 저는 그냥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세계관, 가치관이 그냥 확 변해버리고요. 이 세상 모든 걸 유전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는 평생 이걸로 이제 저는 이게 제 직업이 된 건데요. 펜스테이트는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하버드 대학으로 가고 제 지도 교수님이 된 분이 바로 조지 에드먼스 교수님이 1번으로 쓰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연구실을 배정받고 책상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Dear George, 조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십니까? 뭐 이래갖고 보냈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울리길래 이렇게 받았더니 선생님의 그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나 솔직하게 네가 거기까지 갈 줄은 차마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세상을 제가 퍽 편하게 삽니다. 별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느끼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잘 사는데요. 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온몸이 그냥 그 소름이 확 끼치면서 가끔 가다가 식은땀도 납니다. 이 꿈이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합니다. 이게 꿈이고 꿈이 깨면 제가 어디서 노숙을 하거나 뭔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은, 그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저한테 그 조지 에드먼스 교수님이 저희 실험실에 나타나실 때 그 시점까지는 제가 학점이 2.0이 안 됐어요. 1점 몇 밖에 못 받는 그냥 공부하는 다물산,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하던 젊은이였는데 그 선생님은 도대체 왜 그때 10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시던 분이 왜 그때 갑자기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 학회에서 목소리가 워낙 크신 분이긴 하지만 왜 한국 간다고 그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셔가지고 지나가던 그 다른 교수님이 두 분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분은 또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가다 말고 돌아서서 한국 가세요? 내가 누구 소개할 놈 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뭐가 된 겁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평생 교회를 같이 다니겠다라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뭐 공부하는 게 진화생물학 뭐 있다고 걸 하다 보니까 세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받고 독실한 운전기사로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분이 이렇게 어느 날 내려다 보니까 참 한반도의 어디 구석에 어떤 놈이 하나 있는데 참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에드먼스 교수한테 이거 뭐 한국 갈 거면 좀 빨리 가서 쟤한테 미래를 좀 한번 보여줘라. 예, 제가 그분을 통해서 제 미래를 본 거죠. 저는 지금 그분처럼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저 매일 놀고 먹어요. 그 객관적인 직업의 이걸로 보면 전 진짜 놀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저 열대 정글 돌아다니고요. 그럼 저 산에 갔다 오고요. 뭐 근데 그런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저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이 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연구했습니다. 제가 그 조지 에드먼스 선생님이 하루살이 했다고 비웃었는데요. 하루살이는 눈에 제대로 보이기는 하죠. 이만해요. 제가 박사학위 한 이 곤충은요. 제가 그래도 제법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죠. 여기 머리 끝에서 여기까지가 2mm입니다. 안 보여요. 거의. 저따위 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도 참 이상한 대학이지. 저한테 박사학위를 주네요.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을 한 6개월을 설득해서 저 연구실에는 한 30명이 모여 있는데 전부 개미예요. 근데 혼자서 굳세게 개미를 안 하고 이걸 하겠다고 제 지도 교수님이 내 생애에 너같이 고집 센 놈은 나 진짜 처음 본다. 왜 하려 그러냐. 근데 저는 흰 개미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허락을 맡아내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1인자가 됐어요. 작년에 제가 바빠 죽겠는데 미국에서 또 누가 연락을 와가지고 이메일을 보내와서 내년에 미국에서 곤충학 교과서가 새로 큰 게 나온답니다. 근데 그 교과서에 챕터들을 쭉 써야 되는데 나비 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온갖 나비가 나비 목에 속하고요. 이 세상에 온갖 딱정벌레가 딱정벌레 목에 속하거든요. 근데 얘도 목이 있어요. 민벌레 목이라는 게 있는데 종수는 한 30몇 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당당한 목이에요. 그래서 한 챕터를 할애를 한 건데 저한테 그 챕터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미안한데 내가 한국에 와서 십몇 년 동안 솔직하게 이 연구 접었다. 근데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다. 그 다른 사람 시켜라. 근데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왔는데 지금도 네가 1인자다. 아무도 아직도 별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1인자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십몇 년 동안에 그 논문들 전부 다 다시 읽고 해서 챕터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책이 나오면 제가 그 쟁쟁한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나비목 쓴 사람도 결국 한 챕터고요. 작은 민벌레 목 쓴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그 표지에 저 목차에 나올 때 나비목의 나비 종수가 민벌레 목에 뭐 3,000배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은 3,000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도 한 번 나오고 제 이름도 한 번 나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일부러 하느냐. 이건 좀 그냥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민벌레만 연구하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 연구만 고집하다가는
학생을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한 1년 반쯤 됐을 때 서울대학에 있을 때 저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자를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겠구나 해서 그냥 저를 버리고 제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를 그냥 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실은 동물원이에요. 하여간 뭐 온갖 동물들을 다. 근데 남들이 보면 저것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희생이 컸어요. 저도 뭐 이른바 SCI 논문이라는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잣대를 대는 그거에 백몇십 편을 지금 썼습니다만, 그래서 해외 제 동료들 해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 썼는데 제가 봐도 웃겨요. 뭐 귀뚜라미 논문 3편, 무슨 뭐 물고기 논문 4편, 뭐 개구리 논문 한 2편,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가끔은 석학으로 소개받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자연과학 분야에 지난 한 10몇 년 동안 백과사전 만드는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의 백과사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동물행동학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백과사전을 거의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섹션을 이렇게 한 17개로 나눠놓고 사회행동이라는 섹션에 저를 섹션 편집장으로 저를 부른 거예요. 이게 뭐 동물행동학이라는 학문에 우리나라는 그 지도에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일본은 수백 명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저하고 제 제자 몇 명 이래서 뭐 존재감도 없는데 이 17명의 섹션 에디터 중에 16명은 다 백인이고요. 저만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하겠다고 해갖고 이제 무리하게 일을 했는데 저걸 이제 개정판을 만든다네요. 2019년에 개정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총괄 편집장 하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70대라 갖고 당신들이 이제 안 하고 싶다라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근데 그 양반들이 10명, 17명 중에서 왜 저를 지목을 해갖고 얘가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를 몇 달을 꼬드겨 가지고 제가 드디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몇 시간씩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아주 미치겠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 분야에 제가 몸담고 있는 제 학문 분야에 백과사전이 나오는데 그 백과사전의 표지에 제 이름이 이제 박힐 텐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제가 백과사전을 읽으면서 독서를 시작한 사람인데 아마 제 학문의 여정의 끝이 백과사전 만들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연구한 사람이 백과사전 이거를 해놓고 저를 초대를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거를 개정판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가 또 써서 내야 된대요.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써서 냈더니 또 그거를 평을 듣는다고 학계에 유명한 분들 7명한테 보냈더라고요. 누군진 모르지만 한 두어 달 후에 7명의 그 평이 쫙 리뷰가 왔는데 저한테 다 보내주더라고요. 뜻밖의 다 좋은 평들을 써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7분 중에 4분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으로 이놈만한 놈이 없다. 왜 그렇겠어요? 제가 워낙 잡다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물 하나만 평생 연구했거든요. 근데 저는 동물 10몇 가지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다한 놈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후회하고 있었는데 제 삶을 한 가지만 할 걸
괜히 제자들 살린답시고 그래도 스승이 되겠답시고 저를 버리고 또 제자 키우는데 이렇게 내 인생은 뭐냐 이러고 섭섭해 갖고 있었는데 그 덕에 아마 또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기고요.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가면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천재를 꼽아라 그러면 이 두 분을 꼽는답니다. 과학계의 천재와 예술계의 천재. 근데 이 책을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읽었는데요. 아서 밀러라는 과학사학자는 굉장히 아주 색다른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두 천재가 너무나 다른 천재래요. 예, 아인슈타인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천재. 야구 용어로 하면 저 양반은 타율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나와서 어느 날 한번 딱 휘둘렀는데 맞았는데 이게 장외 홈런,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와서 한번 휘둘렀는데 만루 홈런, 일반 상대성 이론. 그러고는 저 명예의 전당으로 그냥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을 두고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피카소는 좀 다르대요. 역대 화가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든 사람이 피카소래요. 워낙 많이 그리다가 보니까 그 중에 이런 기가 막힌 작품들도 나온 겁니다. 제가 피카소 좋아해서 우리 집에 2점이나 걸려 있어요. 물론 진품은 아니고요. 걸려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힌 Three Musicians, 아비뇽의 여인들 이런 것도 피카소 작품이지만요.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에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랑 너무 비슷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예, 저따오 것도 피카소 작품이에요. 무슨 얘기냐? 피카소는 야구 선수로 비유하면요, 출루율이 좋은 선수입니다. 번트도 했다가 그냥 치고 하여간 온갖 걸 다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맞으면 궁뎅이 갖다 대가지고 맞아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피카소도 어느 날 휘둘렀는데 이게 3루타도 되고 홈런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손 들면 제가 그냥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세상에 아인슈타인 없어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한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고요. 저 빛이 휜다고 생각하는 그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 중에서 피카소처럼 죽자고 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제가 아이들한테 줍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저 뭐 대단한 거 한 적 없고요. 박사학위도 뭐 이상한 거 했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제 나름대로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걸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뵌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비유하자면 잠깐 뵀어요. 이렇게 꺾어 돌아가시는데 저 무지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등을 한번 봤다. 이 정도면 전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뭐 아인슈타인을 따라잡아가지고 과학계에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뭐 저 그런 꿈 꿔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제가 아인슈타인의 등을 볼 정도만큼은 그래도 알려진 과학자가 된 겁니다. 그 정도면 인생 잘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그냥 지금 내 상황을 비관하지도 말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어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참 말도 안 되게 나한테 기가 막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그냥 또 덤벼들고 뭐 이러다 보면 누군가가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삽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변합니다. 이거 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걸 기가 막히게 예측하고 나 저거 할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걸 가지고 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우리 아이들 제가 보기에 너무나 훌륭하고요. 정말 우리 때 비하면 얼마나 능력도 많고 좋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공부할 수 있고 신나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좀 학교도 변하고 우리 교육제도도 좀 변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두의 학교 이렇게 실험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데 불려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